부부의 게임. 커피를 찾는 발길이 줄을 잇는다. 봄은 이미 창밖에 당도한 것일까? 눈을 털어낸 나무들과 잔디가 한결 봄 기운을 부추기는 것 같다. 장래행렬 같네, 자동차들이. 할인 매장에 장 보러 갈 준비를 하던 친구의 아내가 일손을 놓은 채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더니 혼잣말처럼 했다. 봄이잖아. 손님에게 커피를 채워 내밀면서도 아내의 말을 흘려듣지 않는 친구가 짧게 받았다. 손님이 많아 좋다는 뜻인지 아니면 손님도 귀찮다는 뜻인지 나는 그들의 표정으로는 얼른 그 의미를 가늠할 수가 없다.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친구는 앞서는 아내를 따르면서 내게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일은 헬퍼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자리만 지키고 있으라는 친구의 말의 의미를 나는 알 것 같았다. 낯선 땅에 와 믿을 사람이라고는 자신과 가족뿐인 그들의 삶이 만든 습관. 불신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것은 그들이 대하는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일 것이었다. 헬퍼가 담배며 잡다한 물건을 팔 동안 나는 커피를 찾는 사람들에게 잔을 채워 내밀었다. 친구는 나가면서 옆에 있어주기만 하라고 했지만 커피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헬퍼가 가서 쉬라는 의미의 눈짓을 한다. 못 이기는 척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의 탁자로 와 앉았다. 창밖의 나뭇가지엔 곧 몸을 풀 수많은 눈들이 매달려 있다. 이 나라의 나무들에게 유난히 긴 겨울은 오히려 연락의 계절이었나 보다. 내가 커피를 마시는 동안 헬퍼는 새 필터를 깔아 다시 커피를 내렸다. 큰 컵의 커피에다가 듬뿍 크림을 쳐 물을 마시듯 하는 이곳 사람들의 커피 마시는 습관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저렇게 마시고도 잠을 잘 잘까? 커피를 사가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평소 내게 하던 아내의 말을 떠올리고 있었다. 커피 많이 마셨어요? 잠 안 오게? 아내는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는 회사에서 커피를 많이 마신 탓이라고 여겼다. 커피의 카페인 성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것을 그리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평소 잠을 잘 이루는 사람이 어느 날 깊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인다면 그것은 분명 잠을 이룰 수 없는 요인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커피와 잠의 상관관계에 대한 나의 생각이었다. 평소 잠을 잘 자는 편인 나는 직장을 그만둬야 했던 직전,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명예퇴직의 통보를 받은 후부터 잠을 설쳤다. 겨우 50 문턱을 넘은 나이. 이제 막 대학에 입학했고 그리고 고등학생이 된 두 자식을 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돈이 들 때인 지금, 아니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모든 배움이 무르익고 갈고 닦아져 왕성한 의욕과 함께 거침없이 발휘될 이 나이에 명예퇴직의 권고를 받았을 때 나는 잠을 설쳐야 했다. 끓어오르는 울분과 좌절과 부끄러움, 그리고 의욕을 생으로 꺾여버린 것 같은 아픔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커피 좀 줄여요. 몸에 좋지도 않은 거 뭐하러 그렇게 마셔?
밤새 뒤척였던 그때에도 아내는 단지 커피 당부만 했을 뿐이었다. 아무 문제 없이, 승진에 누락된 적도 없이, 만족한 위치까지 올라 젊었던 한때에 힘들었던 고비, 어깨 위에 지어진 짐도 어지간히 벗고 가장 안락할 때, 내가 잠을 설쳐야 하는 심각한 일을 겪고 있다고는 단순한 아내는 짐작도 하지 못했다. 아내의 단순함은 어쩌면 내 능력에 대한, 나의 직장에 대한 믿음인지도 몰랐다. 그 커피를 이곳 사람들은 물을 마시듯 즐겨 마신다. 아내의 말처럼 그들도 잠을 쫓아가며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밤낮 없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고민의 무게 때문인 것일까? 문득 하루에 여러 잔의 커피를 마시고도 일에 쫓겨 단잠을 누리겠던 한때가 그립다. 그리고 그 일들과 내게 허락되었던 내 자리가 그립다. 이 땅에 나는 오게 될까? 불과 며칠 동안이었지만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친구 집에 있는 나 자신이 마치 남의 사무실에 남의 의자에 앉아 있는 듯 불편하다. 오랫동안 너무나 당연한 듯 한 번도 그것의 소중함을 의식하지 않은 채 내 몸을 부려놓고 안방에 서듯 마음 편안하게 일을 했고, 그 일들을 위해 때로는 원하지도 않은 커피를 마셔야 하기도 했던 한때. 그때가 왈칵 눈물이 쏟아질 듯 그립다. 이가 나가는데 15년 걸렸어. 이민와 지처럼 한국인 가게에서 헬퍼하면서 모은 돈, 한국 사람한테 몽땅 사기당하고 커피 한 잔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는데, 그래서 나 커피는 냄새도 싫어해. 마치 서울의 아담한 편의점처럼 담배나 웬만한 일용품은 모두 취급을 하는 이 가게 하나를 위해 친구는 잘 나가던 대기업의 중견간부직을 벗었고 청춘을 바친 셈이었다.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친구가 이곳에서 일할 동안 벗어던질 형편도 용기도 없어 그대로 주저앉아 버틴. 그러나 결국은 쫓겨나야 했던 나는 친구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 나는 손안에 커피가 식는 줄도 모른 채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었다. 창밖은 햇빛으로 화사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녹아내리자 마치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듯 눈 속에서 잔디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초록이었다. 눈 속의 초록색 잔디. 그것은 흰 천에 덮여있던 죽은 사람이 느닷없이 반짝 눈을 뜬 것만큼이나 내게는 소름 끼치는 일이었다. 잔디마저 낯선 이곳에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물끄러미 바깥을 내다보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벗어던져야 해. 한국에서든 이곳에서든 벗어던질 수만 있다면 나는 성공을 한 셈이지. 처음 내가 이곳에 왔을 때 친구는 자신의 과거를 돌이키며 그렇게 말했었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기존의 것을 지닌 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친구의 그 말은 아직 지난 것에 연연해하고 있던, 그리고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던 나로서는 막연한 이론처럼만 들렸었다. 자신이 무엇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삶. 기존에 인식된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삶. 그것은 남을 의식하는 체면을 벗는 일일터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따라다닌, 그래서 몸의 일부분인 듯 의식조차 할 수 없도록 익숙해진 체면이란 한 겹의 피부를 어떻게 말처럼
쉽게 벗어던져버릴 수 있단 말인가.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야. 눈높이만 낮춘다면. 감원 바람이 불자 진작 명예퇴직을 신청해 작은 기업체에 들어가 일찌감치 적응을 하고 있는 다른 한 친구는 그렇게 말을 했다. 친구가 말하는 눈높이, 그것 또한 체면이란 한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을 전제할 터였다. 같은 퇴직임에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과 당하는 것의 심리적 거리의 차이는 엄청났다. 그 친구처럼 언젠가는 퇴직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던 그때, 캐나다 이민을 계획하며 날 충동질하던 친구처럼 식솔들을 끌고 퇴직이 없는 이곳으로 오든 둘 중에 하나를 택했어야 했다. 이제 쉰을 넘긴 내 인생의 오후, 뭔가 새로운 게임에 뛰어들기에는 기존의 고정관념의 뿌리가 너무나 깊고 견고하게 내 속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것은 그 뿌리부터 제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한잔하세. 오랜만에. 친구가 주섬주섬 양주와 맥주를 끄집어낸 건 저녁 식탁을 물린 후였다. 오랜만에 찾아온 봄 기운의 충동질에 내외가 함께 나가나 했더니 친구는 한 잔을 할 준비를 한 모양이었다. 친구가 낮에 가게를 지키는 동안 친구의 아내는 할인 매장을 다니며 필요한 물건을 구입했다. 헬퍼를 두고 있어도 서로의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 친구 내외는 내가 보기에 밥 한 끼 제대로 함께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바쁜 것 같았다. 볼셀은 제 숨통인걸요. 그때 캐나다 오면서 비행기 타보고 공항 근처에도 못 갔어요. 옆에 앉아 홀짝홀짝 맥주를 들이키던 친구의 아내가 처연한 얼굴빛을 했다. 친구의 아내에게 있어 가게에 둘 물건을 사기 위한 대형 매장으로의 외출은 일상에서의 탈출, 즉 숨통을 의미하는 듯 했다. 여자들은 왜 숨을 쉬면서도 숨통을 찾는 것일까?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나쁜 짓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모른 척 해줘요. 한때 눈만 뜨면 집 밖으로 나가려는 아내를 내가 제지했을 때 아내는 그렇게 말했었다. 숨 좀 쉬고 살아야겠다고. 작은 아파트에서 시집 식구들 때문에 머리 큰 아이들을 끼고 자야 했던 한때, 아내는 그렇게 숨을 쉬고 살면서도 숨통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그때 아내는 문화센터에서 마련한 강좌에 참석하고 있었다. 아내의 숨과 친구 아내의 숨통의 의미는 어떻게 다를까? 그래도 저는 폭포에는 가본걸요. 서울서 친구 왔을 때. 저희는 친구의 아내가 그 말을 해놓고는 몇 번 눈을 씀뻑이더니 잔을 들어 벌컥벌컥 대신 술을 들이켰다. 친구가 아내의 말에 허 하며 한번 헛웃음을 웃었다. 그의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민 15년 동안 집 앞에 둔 그 유명한 폭포에도 가보지 않았다는 친구와 장보러 다니는 일을 숨통으로 여기는 친구의 아내를 내가 번갈아 바라보았다. 폭탄주라며 만들어 한 잔 털어 넣었더니 목구멍에다 불을 찌른 듯 했다. 친구는 말없이 술만 마시고 있었다. 친구 내외가 캐나다로 떠난 후 아내는 자주 짜증을 냈다. 캐나다가 마치 안락한 삶을 보장하기라도 하는 듯, 우리는 그 행렬에서 도태되기라도 한 듯, 남아있던 우리는 툭하면 그 일로 다투었다. 그때 과감히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아야 했던 나는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아내가 앓는 이민병을 치료해야 했으니 그것은 곧 회사에서의 내 능력을 인정받는 일이었고 내 젊음을 송두리째 쏟아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떠나지 않고 내 청춘을 바쳐 일을 한 그 회사로부터 명예퇴직을 종용받은 줄 알았을 때 아내는 눈에 불을 켰었다. 나쁜 놈들, 죽도록 일했는데 기껏 이거야? 짝사랑한 여인으로부터 발길질을 당한 느낌이 그런 것일까? 아내의 흥분은 몇 날째 계속되더니 화를 못 이겨 제결에 알아 누워버렸다. 나 대신 누워버린 셈이었다. 차라리 그때 떠났더라면 이런 꼴은 안 당하잖아. 며칠을 흥분하며 앓던 아내는 다시 오래전 일을 들먹이며 내 탓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친구와 함께 떠나지 못한 표면적인 이유는 그냥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이곳에서 내 포부를 펼쳐나가겠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부모와 형제 때문이었다. 가난한 농부의 맞이로 혼자 대학 공부를 하며 대기업에 다닌 나는 가족의 희망이었다. 평생 고생밖에 모르신 부모님과 맞이의 학비 조달을 위해 직접 간접으로 희생을 한 동생들. 그들에게 나는 꿈이요 깜깜한 밤바다의 등대 같은 존재였으므로 친구처럼 가볍게 떠날 수가 없었다. 혼자 혜택받은 장남의 아내란 이유로 공유해야 했던 책임의 무게에 짓눌린 아내는 그래서 짜증을 냈다. 아내의 짜증은 어쩌면 갈 수 없는 캐나다란 미지의 땅에 대한 동경 때문이 아니라 거미줄처럼 엮이고 연결된, 그래서 언제 오붓이 우리 식구끼리 식사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생활, 시집 식구로부터의 탈출에 대한 욕구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구태여 아내의 청이 아니어도 나도 속으로는 거리낌 없이 사표를 던지고 비행기에 오르던 그 친구가 얼마나 부럽던지 어깨에 지워진 짐의 무게가 원망스럽게 느껴진 것도 그때였다. 그런데 식조를 끌고 먼저 비행기에 오른 이 친구는 그 많은 세월 동안 일에 얽매여 집 근처의 그 유명한 폭포에도 가보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뭔가가 헷갈려 잠시 눈을 감았다. 작년에 이 사람 친척이 왔었는데 북쪽으로 단풍 관광을 하겠다는 거야. 자네 보다시피 우리가 명색이 가게라고 열어놓고 보니 자리를 비울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여행사에다 예약을 하려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야. 줄 서서 가이드 따라다니는 관광은 체면상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별 수 있어야지. 친구는 씁쓸하게 입맛을 다시더니 들고 있던 술을 한꺼번에 털어부었다. 그의 아내가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으로 이틀간 문 닫았어요. 마치 자신이 한 일인 듯 친구의 아내가 슬기운으로 발그레진 뺨을 더 붉혔다. 친구의 아내가 뺨을 붉힐 때 나는 나대로 조바심을 하고 있었다. 이유를 밝히지도 않은 채 며칠째 머물고 있는 나를 친구가 행여 그 친척처럼 보는 건 아닐까 하고, 그러나 친구는 말이 없었다. 언제부터 잘 산 거야, 우리나라가. 몇 잔 마신 술 탓인지 친구의 말투에 가시가 묻기 시작했다. 친구의 말처럼 잘 산다고 흥청망청 돈을 쓰며 허세를 부린 사람이 마치 나 자신이기라도 한 듯 내가 할 말이 없었다. 사실 사정을 알지 못하는 친구는 나 또한 한가지게 여행이나 다니는 줄 알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친구 집에 온 지 며칠째나 되었음에도
명태를 당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그것도 체면 때문이었을 것이다. 구겨질 대로 구겨진 내 자존심을 친구에게 드러낼 수 없다는 체면. 자네 한창 잘 나갈 때 사표 던진 거 알아? 술기운 때문에 조금 어긋나려는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내가 옛일을 돌이켰다. 왜 아니냐? 남이 밑에서 일해보니 안 되겠더라고. 아니 어쩌면 자신이 없었는지도 몰라. 자네들과의 경쟁에서 말이야. 내 말에 감회가 새로운 듯 친구가 눈을 지그시 감았다. 당찬 체구에 눈빛이 유난히 당돌해 보이던 친구였다. 친구의 아내가 소리 없이 웃었다. 힘들게 입사해 잘 나가던 대기업의 중견사원직위에 자리를 박차고 태평양을 건너고 북미 대륙을 가로지르도록 인생의 변화를 충돌질한 그녀. 친구가 떠난다고 했을 때, 그리고 함께 가자고 했을 때, 그러나 나는 미동도 할 수 없었을 때 아내는 울었다. 그러나 아무리 울어도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었다. 실은 아내도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 이유 때문에 울었는지도 몰랐다. 같이 오지 그러셨어요. 나의 이번 여행 목적을 관광으로 알고 있을 친구의 아내는 내가 혼자 온 것을 의아하게 여겼다. 그렇지 않아도 캐나다 여행을 계획하면서 아내에게 함께 가자고 권유를 했었는데 뜻밖에도 아내는 거절했다. 표면적인 이유야 아이들 바라지 때문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 속마음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친구의 아내에게 직장 잃은 남편과의 동행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아내의 심정을. 나의 퇴직은 아내의 자존심까지 금가게 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결국 체면 때문이었다. 아내도 나도 퇴직을 한 사실보다 퇴직과 함께 겪어야 하는 체면의 손상을 더 못 견뎌야 했다. 다음에 오겠대요. 문화센터 다니느라 나보다 더 바빠요.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나. 자기 개발이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덧붙이는데 친구의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작은 집에서 오랫동안 식구들이 모여 살았잖아요. 가깝도 했겠죠. 내 말에 친구의 아내는 다시 말없이 술만 들이켰다. 이 사람은 혼자서는 할인 매장밖에 갈 줄 몰라. 친구의 아내가 혼자서는 이란 남편의 말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개발이란 내 말 때문인지 연신 술만 들이켰다. 친구가 술만 들이키는 아내를 제재할 생각도 안 한 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나 말이야, 한국에 있었다면 담배나 껌 팔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상한 건 거기서는 윗사람 비위도 못 맞추겠던 내가 여기선 한단 말이야. 친구가 아내에게 두었던 시선을 내게로 주더니 하하 하고 크게 노털 웃음을 웃었다. 나도 정말 그것이 궁금했다. 가진 기술이나 돈이 많은 것도 아닌 나도 이곳에 오게 되면 정말 다 벗어던지고 담배나 껌부터 팔아야 하는데 나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잡다한 일용품 사다 나르는 일을 아내는 문화센터 교양 프로그램에 동참하듯 할 수 있을까? 사실 아내의 입에서 이민바람이 멈춘 것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부모님과 형제들의 바라지에서 가까스로 벗고 난 후부터였다. 그러니까 힘든 고비를 넘기고 우아하게 살만한데 왜 이민을 하느냐는 것이 아내의 생각이었다. 가이드를 따라다니는 관광을 할 수 없고 장사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체 무엇일까? 평생 지켜온 삶의 터전을
박탈당하고도 지켜야 하는 체면. 그것의 뿌리는 의외로 깊었다.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아니, 너무 잘 사는 척하는 것 같아. 친구가 한 잔을 들이키며 다시 쓴 얼굴을 했다. 하긴 사람들이 돈을 잘 쓰고 잘 사는 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가끔 우리나라가 또다시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무기에 죽는 것보다 불편한 환경에 적응 못해 스스로의 스트레스에 의해 죽을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다. 모두가 잘 사는 건 아니야. 얼마나 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는데 샴페인 터뜨리고 폭탄주 마시고 그러니 그 꼴이지. 한 잔을 들이킨 술 탓인지 친구가 조금 흥분하는 것 같았다. 친구의 말이 어쩐지 꼴 좋다 그 봐라는 의미로 들려 귀에 거슬렸다. 마치 자신의 일임에도 방관절어 있던 사람이 일이 끝나자 참견하는 느낌이랄까. 불쑥 내 속에서도 알 수 없는 가시가 돋고 있었다. 술 기운 탓일 터였다. 찾아보면 분명 있을 거예요. 당신 할 일이. 명퇴 통보를 받았을 때 처음엔 어이없어 하다가 그 다음엔 왜 당신이냐며 흥분하며 대들다가 뚫어누워 버리더니 그래도 방법이 없자 아내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막막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설마 뭔가를 다시 찾겠지. 아니, 같은 회사는 아니어도 이 정도의 체면은 지키며 살 수 있는 뭔가를 내가 다시 찾겠지 하는 믿음에 의한 수용이었다. 내가 퇴직을 당한 후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내와 자식들이 여전히 나를 기대한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비록 퇴직을 했지만 윤택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대우의 직장을 조만간에 구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그들의 믿음. 그러나 실은 아무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한 나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오래전 떠난 친구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때 친구가 함께 가자고 했을 때 내 어깨 위에 얹혔던 짐들을 마다하고 떠났어야 하지 않았을까. 억누르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친구처럼 미지의 땅으로 가 마음껏 살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장남의 대학 공부를 위해 부모님의 허리가 휘어지셨던 말든 진학을 포기한 채 동생들이 돈을 벌어야 했던 말든 그것이 결국 무거운 짐으로 다시 내 어깨 위에 쥐어졌을 때 나는 그 짐들을 몰라라 하고 떠났어야 하지 않았을까. 거리낌 없이 떠난 친구처럼 그때 내 눈에 친구는 선구자였다. 그런데 선구자처럼 여겨지던 앞선 생각을 과감히 펼쳐 보이며 미련 없다는 듯 비행기에 오르던 그 친구는 자신의 세계인 가게에 오는 몇몇 관광객을 상대로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더 넓은 세계 속에서 오히려 좁은 사고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친구는 한국이 잘 살아야 한다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관광을 다닌 일에 흥분을 했고 한국의 경제난을 염려하면서도 샴페인부터 터뜨린 결과라며 언젠가 외국 신문의 낱말을 인용해 비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있을 때 더러는 규모 있게 쓰지 못한 결과가 결국 한창 일을 할 나이에 인력을 무직자로 내모는 오늘의 현실로 만들었지만 친구가 지적하는 것은 듣기 싫었다. 한창 일을 할 나이였을 때 남의 땅에 와 내 나라를 위해 한 일도 없는 사람이 웬 간섭이냐 싶은 우리가 일할 때 너는 남의 나라에서 내 열정을 쏟지 않았냐는
반감이 불쑥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몇 잔 들이킨 술 기운이 행여라도 친구네 앞에서 불쑥 치밀어 오르지 않도록 나는 꾹 입을 다물고는 술만 마시고 있었다. 나는 친구에게 내가 퇴직을 당했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평생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일하다 쓸쓸히 내어 쫓긴 나를 친구는 어쩌면 이해하기보다 샴페인 터뜨리고 폭탄주 마실 때 알아봤다라며 또 큰 소리로 흥분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친구 집에 와 있으면서도 친구에게조차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나는 화가 났다. 나는 뭔가를 자꾸만 숨기고 친구는 술 기운을 빌어 자꾸만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화가 나 자꾸만 술을 마셨다. 머리가 몹시 무겁고 아프다. 일찍 일어난다는 것이 머리의 무게에 짓눌려 잠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 왜 이렇게 개운하지 못할까? 머리뿐 아니라 기분까지 우물 속에 빠졌다 나온 것 같다. 뭐 때문일까? 잠자리 속에서 미적대며 간밤에 이를 돌이켜보았다. 친구가 갖고 온 양주와 맥주를 폭탄주라며 마시기 시작했고 옛일들이며 샴페인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았다. 샴페인 얘기를 하면서 얘기는 자연스레 샴페인 너무 일찍 터뜨린 한국의 경제와 정치로 연결되었던 것 같았다. 아직 멀었어, 한국 사람들. 좀 있다고 잘난 척하고 캐나다 교민들 한국 가면 캐나다 거지 왔다고 한다며? 친구는 술 기운이 오를수록 그렇게 듣다 보다 못한 말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것 같았다. 자네들이 왜 거지야? 선구자지. 남들은 엄두도 낼 수 없었을 때 과감히 떠났잖아. 내가 술기를 억누르며 말을 맞받았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남들은 가고 싶어도 갈 엄두도 내지 못할 때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고 이 땅으로 온 그들이었다.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 오랜 세월 고생은 했겠지만 어쨌든 앞선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임에는 분명했다. 우리는 바보라 이러고 사는 줄 알아. 세금 천국 캐나다에서 양심껏 살고 있다고. 그래, 나 문 앞에 폭포에도 갈 여유 없이 살았어. 열심히 살았다고. 친구는 그때 이미 취해 있었다. 아마도 폭탄주의 위력 때문일 것이었다. 취중에 드러내는 친구의 말에 이 친구도 나처럼 가슴속에 쌓인 것이 많은가 보다 란 생각을 나는 했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살기는 이 친구나 나나 마찬가지였구나 하는 생각도 한 것 같았다. 있는 저 온갖 거드름이나 피우고 어디 가도 그 근성 못 버리는 인간들. 생각해보니 내가 열이 오르기 시작한 건 그 근성이란 말 때문이었다. 마치 나를 포함한 남은 사람 모두를 비하하는 것 같던 그 말. 술기운이 없었다면 어쩌면 흥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어쨌든 참았어야 하는 말들을 나는 근성이란 그 한마디에 머리가 휙 도는 열기를 느끼며 터뜨리고 말았다. 일찌감치 보따리 싸들고 떠난 너는 잘한 게 뭐 있냐는 말을 시작으로. 툭하면 샴페인 먼저 터뜨렸네 어쩌네 하는데 그래. 지지리도 못 살다가 먹고 살만하니 샴페인 좀 터뜨렸어. 자네들이 도와준 거 있어? 너도 이미 열이 오르고 흥분되어 있었다. 자네들은 배운 것 다 이 나라 위에 썼어. 세금 많이 내고 양심껏? 그게 누굴 위해서야? 한국 위해서야? 살림 잘못 살아 IMF 만났고 또 경제난 만났어.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도 내쫓기고
경제난이란 맞바람과 싸우고 있어. 그래도 우리는 할 말 다 하지 못했어.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할 말을 다 하고 살아? 내 속에 가득 차 있던 우라를 친구의 말을 트집잡아 마구 쏟아내고 있었다. 할 말이 가득해도 억울해도 어디 한 곳 하소연할 때 분풀이할 데가 없었다. 마음대로 한다면 누군가를 상대로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은, 그래서 가득한 울분을 마구 폭발해버리고 싶어도 주먹은커녕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목구멍으로 비어져 나오는 우라를 참아야 했다. 오히려 누군가가 알까 언성을 낮춰야 했고, 아내는 아이들이 알까 쉬쉬하다가 이웃이 알까 전전긍긍했다. 체면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억누르다가 힘겹게, 정말 힘겹게 남은 삶을 위한 선택을 앞두고 이곳까지 찾은 내게 친구는 마치 자신은 그렇게 말을 할 뭔가를 갖고 있기라도 한 듯 큰 소리를 치고 있었다. 앞만 보며 일만 했어. 청춘을 바쳤다고. 그런데 무엇이 잘못이야? 마치 친구가 내게 명태를 강요하게라도 한 듯, 그래서 화풀이라도 하듯 큰 소리를 쳤다. 먼저 오른 술 기운에 열을 올리던 친구가 물끄러미 날 바라보는 것 같았고, 몽롱한 눈으로 술만 마시던 친구의 아내가 놀라 남편의 허벅지를 꼬집는 것 같았다. 술 기운이 전신에 퍼져도 나는 친구 내외에 놀라 휘둥그레진 표정은 읽을 수 있었다. 나는 한 잔 더 술을 들이켰다. 그래, 지지리도 못 살다가 좀 살만하니 과시가 하고 싶었겠지. 그것도 열등감일 거야. 그래도 일찌감치 보따리 싸들고 도망간 자네들보다 낫지 않아?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다 싶었다. 내친 겸에 모두 폭발시키자며 드러내놓고는 그 뒤는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기억을 할 수 없는데 눈을 떠보니 침대 위였다. 낭패감이 쓰린 위를 거쳐 전신에 퍼지는 듯했다. 그럴수록 더욱 나는 일어날 수 없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일어날 생각도 않은 채 그러고 있었다. 일어났으면 식사하자. 오늘은 문 닫고 폭포라도 갈까 해. 친구가 내 속을 짐자리라도 하고 있다는 듯 차마 일어나지 못해 미적대고 있는 날 향해 문 밖에서 말했다. 나는 화끈거리는 얼굴을 두 손바닥으로 쓸고 있었다. 폭포는 내 눈에 혼돈이었다. 유유히 흐르다 한순간에 곤두박질치고 몸부림하며 떨어지는 물줄기는 떨어지면서 허옇게 거품을 물었다. 내 동댕이 쳐진 물줄기는 저들끼리 고꾸라지고 자빠지며 아우성하더니 잠시 기함이라도 한 듯 엎드려 있었다. 경제난이란 큰 흐름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맥을 주지 못한 채 이곳까지 흘러온 내가 문득 느닷없이 낭떠러지에 떨어진, 그래서 거품을 문 채 기함한 물줄기 같았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곤두박질 친 물처럼 흐름의 질서를 잃은, 정신을 잃은 상태인 것일까? 장남이란 무게에 짓눌려 마음껏 활개를 치지 못한 적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장남이었기에 오히려 순탄한 혜택의 길을 걸었다고도 할 수 있었다. 가난한 농부, 끼니 걱정을 해야 했던 집안에 태어나 꿈도 꿀 수 없는 대학문을 나는 장남이었기에 다닐 수 있었고, 동생들은 장남이 아니었기에 희생했다. 마치 당연한 권리인 듯 받아 누린 혜택. 가족의 희생을 딛고 다닌 대학생활과 직장생활. 그 순탄하던 길이 명예퇴직이란 낭떠러지를 만나면서 곤두박질 쳤다고 이렇게 억울해하고 의기소침해 하는 것은
과연 온당한 일인가? 잠시 엎드린 채 숨죽이고 있던 물줄기가 서서히 미동을 하기 시작했다. 일렁이며 몸의 거품을 털어낸 물줄기는 혼미하던 정신을 웬만큼 수습하고는 다시 흐름을 시도했다. 그리고 좁고 가파른 흐름에 기꺼이 몸을 던졌다. 뒤틀리고 뒤집어지는 저 소용돌이의 혼란만 벗어나면 바다 같은 그 넉넉한 호수의 품에 당도할 수 있으리라. 물줄기가 다시 일어나 거품을 털어내고 강을 따라 흐르듯 나도 내 피부처럼 지니고 있는 체면의 거품을 벗어버리고 없었던 일이듯 다시 흐를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오후는 어디서부터 흘러야 하는 것일까? 나는 옆에 친구네 애가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친구는 말이 없었다. 그래, 말을 잃을 만도 하겠지. 저 폭포를 집 앞에다 두고도 와보는데 15년이나 걸린 삶이라면 그 삶이 어떠했을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폭탄주를 빌미로 속의 말을 드러낼 만도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폭포를 바라보던 눈길을 돌려 친구를 바라보았다. 탄성이라도 질러야 할 친구는 마치 석고상 같은 여벌구를 한 채 폭포를 응시하고 있었다. 친구는 울고 있었다. 당찬 체구에 눈빛이 유난히 당돌해 보이던 친구의 옛 모습은 이미 없었다. 나 이럴 줄 알고 이곳에는 안 오려고 했다. 뺨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칠 생각도 않은 채 친구가 중얼거렸다. 혹이 부리며 내 나를 떠나오긴 했지만 이곳에도 수많은 낭떠러지가 있더라. 곤두박질치고 몸부림하고 하나 이겨내면 또 하나가 기다리는데 저 물줄기처럼 몸 날리고 싶어질까봐 여긴 못 오겠더라. 불투명한 발음으로 친구는 울먹였다. 이제는 그 낭떠러지들을 다 이겨냈을까? 아니면 설령 코앞에 낭떠러지가 있다 하더라도 멋지게 몸 날릴 단련이라도 한 것일까? 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아마도 오래 참았던 눈물이리라. 내가 살며시 친구의 어깨 위에다 팔을 얹었다. 어깨가 물결처럼 진동하고 있었다. 떨어지면서까지 의식해야 할 건 없어. 한국에서든 이곳에서든 다시 시작하자. 선택의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도 복이 아닐까? 친구가 젖은 눈으로 싱긋 웃었다. 말을 안 했어도 친구는 내가 이곳을 찾은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폭포를 향해 눈길을 주었다. 떨어지기를 거듭하는 물은 잠시 죽은 듯 엎드려 있더니 다시 일어나 주섬주섬 거품부터 털어내며 채근하는 물줄기를 따라 흐르고 있었다. 문득 나도 그 흐름을 따라 다시 흐르고 싶다는 알 수 없는 의욕을 느끼고 있었다. 좁은 강폭을 따라 바삐 흐르노라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바다 같은 호수는 그 거대한 가슴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리라. 나도 다시 흐르기 위해 우선 내 몸에서 부글거리는 거품부터 먼저 떨쳐버릴 결심을 해야 했다. 결코 이르다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오후에 시도할 게임에 거품을 털어버린 가벼운 몸이 아니고는 저 가파른 흐름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함께 흐르자, 너의 오후를 위해. 혼절에서 깨어난 물줄기가 내 손을 잡아 끄는 것 같다. 천지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폭포 소리 속에서도 감지할 수 있는 내 심장 박동을 방치한 채
나는 다시 흐르기 시작한 물줄기만을 응시하고 있다. 그래도 흘러갈 곳을 두고 있는 물줄기였다.